80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가족 형태는 노인 부모가 인근 아파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 1. 핵가족, 2. 조손가족, 3. 다문화 가족, 4. 한부모 가족, 5. 수정확대 가족. 정답은 5번. 네, 5번이죠. 네. 요거 지금 몇 번째 푸는 거죠? 문제가 수정확대 가족 아니면 빈둥지 증후군. 둘 중에 하나가 계속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정확대 가족은 자녀랑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근방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그런 가족의 형태가 수정확대 가족이고,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들이 떠나서 노부모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를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했어요. 2번.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역할의 확대, 2. 생산성의 증가, 3. 내향성의 감소, 4. 경직성의 감소, 5.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 5번. 네, 5번이죠. 역할은 줄어들죠. 왜 그래요? 정년퇴직. 정년퇴직을 하니까 남자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또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 왜 그러냐면 20살까지 잘 키워놨어요. 근데 직장 가고 결혼하고 이래서 떠난단 말이에요. 또 뭐 지방으로 가가지고 취직을 한다든지. 어쨌든 자녀가 자녀랑 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살핌을 줄 수가 있어요, 못 줘요? 못 주죠.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엄마한테 나타나는 거. 갱년기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남자들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떨어지고, 또 여성분들은 이제 자녀가 다 떠나고 하니까 내가 해야 될 직장 안 다니고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사람들은 더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갱년기 우울증이고, 생산성은 감소, 내향성은 증가라고 그랬어요. 이거랑 같은 말이 뭐다? 외향성. 외향성이 감소이고 내향성은 증가해요. 그래서 내성적인 성격은 증가하고 외향적인 성격은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얘기예요. 경직성은 증가. 그렇죠?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노인의 질병 치료, 2. 노인의 구직활동 연계, 3.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4. 장애노인을 위한 수당 지급, 5. 노인의 사회적 기여 촉진. 정답은 3번. 3번이죠. 생활안정 도모. 또 가족의 부담을 줄여줘요. 가족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이렇게 나오면,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나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예요. 왜냐면 100% 본인이 내던 거를, 시설은 몇 프로예요? 20%, 재가는 15%만 내기 때문에 부담이 확 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을 줄여준다 나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4번.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는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낮 동안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노인요양시설,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은 4번. 네, 주야간보호죠. 주야간보호. 낮 동안 또 이제 시간 나와도 주야간보호. 그런데 단기간 동안 이렇게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단기 보호라고 그랬죠. 네. 여기서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요거는 시설급여예요. 요양원. 그렇기 때문에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거잖아요. 집에서 방문 요양을 받든지 아니면 또 방문간호를 받든지. 주야간보호는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러니까 노치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주간보호센터 이런데, 그러니까 낮에 가서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가서 저녁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돌잖아요. 제가센터 차량이. 그래서 그거는 주야간 보호 시설이다라는 거예요. 5번 장기요양 비용 청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를 부담한다. 이 장기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한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장기요양기간이 전액 부담한다. 정답은 4번. 4번이죠. 1번은 뭐예요? 장기요양보험료 요거 보시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 중에서 본인 부담금 있고 국가가 부담하는 게 있고 또 공단에서 부담하는 게 있죠. 그죠? 시설은 본인 부담금 20%, 국가 20%, 공단 60%, 재가는 본인 부담금 15%, 국가는 똑같이 20%예요. 그러면 공단은 65%죠.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는 장기요양보험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한다. 재가든 시설이든 똑같이 20% 부담이에요. 그 장기요양기간의 본인 부담금은 누구한테 청구해요? 장기요양기간의 본인 부담금을 누구한테 청구해요? 공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본인 부담금. 선생님 여기 봐봐요. 하면 본인 부담금. 요거 누가 내는 거예요? 본인이 내는 거잖아요. 본인 부담금을 장기요양기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양원, 시설 같은 경우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단에다 청구하는 게 아니고 본인 부담금은 말 그대로 본인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거 20%, 공단 거 60% 해가지고 시설은 80%를 청구하는 거고 재가는 85%를 청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요거가 공단에다 청구하는 거예요. 공단에서 국가 거 20%를 받아서 합쳐서 시설은 80%를 지급하고 재가는 85%를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은 본인한테 청구하고 그쵸? 예.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비용을 누구한테 지급을 해요? 급여 비용을 이거를 누구한테 지급해요? 장기요양 기간에다 지급을 하죠. 장기요양 기간. 장기요양 기간에다 지급을 해요. 그래서 장기요양 기간에서는 누구한테 청구를 해요? 공단. 장기요양 기간하고 공단하고 봤을 때 장기요양 기간은 본인 부담금은 누구한테 청구한다고요? 본인한테 청구한다 그랬어요. 요 부분. 그쵸? 그리고 나머지 이 국가 거 20%, 공단 거 60%, 80%를 시설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공단에다 청구를 해요. 나머지 이거 달라고. 시설은 80% 주세요. 재가는 85% 나머지 주세요. 이거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공단에다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단은 청구하는 대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살펴요. 심사를 한다. 심사. 우리가 어디 부러져가지고 보험 들은 데다 돈 내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진단서도 내고 영수증도 내고 하면 그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나한테 주잖아요. 장기요양기간도 마찬가지예요. 돈 달라고 청구를 했어요. 공단한테. 그러면 공단이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은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간에다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청구는 어디다 한다고요? 공단에다 청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장기요양보험료는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고 국민연금 내고 장기요양보험료 내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내죠. 그러면 그거를 공단에서 통합으로 징수를 해요. 징수는 통합징수. 통합으로 징수를 하고 그러면 장기요양보험 파트랑 건강보험 파트에다가
공단에서 돈을 주겠죠. 받은 거를. 각각. 징수는 통합으로 하고, 장기양센터에도 주고, 건강보험센터에도 따로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 관리는 독립적으로 해라. 내가 한꺼번에 받아서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한꺼번에 받아서 그 받은 거를 각각 건강보험 쪽에, 장기요양보험 쪽에 줄 테니까 그거는 회계는 독립적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받는 건 통합, 회계는 독립회계예요. 그 다음에 5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결국은 본인 부담금. 요거는 누가 부담을 해요? 장기요양기관이요? 공단이죠, 공단.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잘 이제 이해가 안 가면 기초생활 수급권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이 본인 부담, 시설이든 재가든 0%예요, 0%. 돈 안 내요. 본인 부담금을 안 내요. 그러면 이 본인 부담금을 누가 내주냐? 공단에서 내주는 거예요, 공단에서. 국가는 20% 여기도 똑같이 줘요. 그러면 공단에서 나머지 이 사람이 내야 될 이제 시설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내야 될 20%를 공단에서 내는 거예요. 그럼 공단은 60%만 내면 되는데 나머지 이 사람 거 20%를 여기다 더해가지고 80%가 된 거예요. 국가는 20%. 그래서 100%를 다 시설이나 재가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은 돈 받는 데예요. 그렇죠? 요양원, 재가센터 이런 데는 돈을 받는 데인데 그 비용을 대신 내진 않잖아요. 그죠? 돈 받는 데서 돈 내주는 거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내주는 거는 공단이에요. 공단. 6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기관장에게 보고함,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함, 1. 촉진자, 2. 옹호자, 3. 교육자, 4. 동기유발자, 5. 숙련된 수발자. 정답은 예, 옹호자죠. 편 들어주는 거. 대상자가 성희롱을 당했어요. 이 사람의 편을 들어서 기관장한테 대신 일러준 거예요. 그리고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편을 들은 거예요? 대상자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 들어주는 거는 옹호자의 역할이라고 했어요. 동기유발자는 잘한다 하는 거. 그래서 좀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동기유발자고, 숙련된 수발자는 지식, 기술, 또 하나 보수교육 이런 게 나오면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7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유형은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돕기,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1. 정서 지원 서비스, 2.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3.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4.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5.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정답은 2번이죠. 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식사 도와주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는 거는 대상자의 몸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이고, 정서 지원은 뭐예요? 말법, 또 상담, 요런 거는 정서 지원 서비스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청소, 세탁, 요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고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산책을 간다든지, 또 장보기, 장을 봐가지고 뭐 음식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관공서, 은행, 병원, 약국 이런 데를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거죠, 요거는. 그죠? 집 밖으로 나가 산책도 하고 장보기도 하고 관공서도 가고 어쨌든 집 밖으로 나오는 거는 활동,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이고, 이 기능회복 훈련은 우리랑 상관없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예요. 8번.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은 1. 노인 공경의식의 강화, 2.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3. 노인의 자아 존중감 증진,
4. 부양자의 부양부담 완화. 5. 노인학대 예방 서비스의 확대. 어떨 때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정답은 2번이죠. 2번.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하면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신체적인 의존도, 신체적 또 경제적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인학대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 공경의식이 강화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증진되고 또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완화가 됐어요. 부담할 돈이 적어요. 그러면 노인학대 하겠나요? 안 힘들잖아요. 돈이 작아지면. 근데 돈을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야 된다. 라고 하면 꼭 뭐 노인학대가 뭐 때리거나 뭐 이래서만 학대가 아니라 말로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요양원 보내버리겠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죽으라든지 막 이런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부양자가 부양 부담이 많아지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완화되면 발생 안 할 거고 또 노인학대 예방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상황에서는 노인학대가 발생을 안 해요.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이 예시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노인 공경의식이 뭐 떨어졌다. 또 부양자의 뭐 사회적 고립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뭐 활동을 잘한다. 이러면 거꾸로 그건 노인학대가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인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 그러면 안 좋은 걸 찾으시면 돼요. 안 좋은 거. 5개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그걸 보시면 돼요. 9번 학대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국민권익위원회 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노인보호 전문기관 정답은 5번. 예, 5번이죠. 노인학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거기에 사례 관리를 해요. 그래서 학대받은 노인 사례 관리하는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개입을 하는 거예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그래서 사례 관리한다 그러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고 또 학대를 가한 행위자에 대한 말이 꼬여요. 학대가 행위자에 대한 보호를 해요. 재발 방지 교육을 해요. 네, 그래서 이때 하는 게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다. 보시면 돼요. 신고하는데. 그리고 10번 성희롱 유형과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성희롱 유형과 행위가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 1. 언어적 성희롱, 신체 일부를 밀착함. 육체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함. 3. 육체적 성희롱,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4. 시각적 성희롱,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를 함. 5. 시각적 성희롱,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함. 몇 번이에요? 5번. 네, 5번. 시각적은 뭐예요?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해서 나는 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봤어요. 그러면 시각적이고 언어적인 거는 말로 하는 거죠. 이 신체 일부를 밀착하는 건 뭐예요? 육체적이죠. 또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하는 거 언어적인 거고 음란한 사진 보여주는 거 시각적. 또 외모에 관한 성적인 비유라는 거 언어적. 그죠? 11번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는 기관장이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요양보호사가 네 어쩔 수 없죠. 근데 속으로는 안 좋죠. 그죠? 근데 겉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1. 노동에 관한 권리 2. 정보보호에 관한 권리 3. 교육에 관한 권리 4. 문화에 관한 권리 5. 주거환경에 관한 권리 정답은 1번 노동이죠, 노동.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점심시간까지. 노동에 관한 권리가 침해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12번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직업 윤리 원칙은 1. 성별에 따라 대상자를 선택한다.
2.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준다. 3. 의사소통을 거부하는 대상자와 거리를 둔다. 4.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방임된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한다. 5.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요양보호사와 공유한다. 정답은 4번. 4번이죠. 어디에다 신고를 해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다가 노인학대 신고하는 거잖아요. 방임도 노인학대잖아요. 방임, 유기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달라고 하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한대요. 불법. 개인정보는 공유하면 안 되고요. 13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 원칙을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의 현금을 맡아 관리하였다. 2. 업무 수행을 이유로 보수교육을 미루었다. 3.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하였다. 4. 대상자의 배우자가 장기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5.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상비약을 제공하였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 네, 3번이죠. 요양보호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해야 돼요. 근데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나 요거 3번.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대상자 현금을 맡아서 관리하면 안 되겠죠. 또 보수교육을 미뤘어요. 그러면 뭐에 위배가 돼요? 요양보호사 역할 중에서 보수교육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요거를 안 하게 된 거죠. 그쵸? 숙련된 수발자. 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거나 또 뭐 그 복지용구 이런 거를 유인 알선하거나 이런 거 다 안 돼요. 5번은 대상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했어요.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알았어요? 보고를 하라고 그랬죠. 보고는 요양보호사 역할 중에 뭐라고요? 뭐예요? 정보잖아요. 어지러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거죠. 정보 전달자의 역할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어지러움을 호소한 거는 뭐예요? 관찰한 거죠. 요거 살핀 거는 관찰자의 역할. 관찰자의 역할이고, 요 내용을 문제가 있는 거를 보고를 했어요. 보고는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다. 요거는 보수교육은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안 한 거죠. 보수교육 안 받았으니까. 14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자신이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기관에는 말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1.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2. 해당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3. 가족에게 전화해서 사실인지 확인한다. 4.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한다. 5.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반응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정답은 그래야 되는데 정보는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말을 하면 이 대상자가 신뢰를 갖겠죠. 신뢰를 해요. 그러면 이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라포가 생성이 된다. 라포 생성. 신뢰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는 거는 비밀이 보장되는구나.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신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라포 생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호자가 부모님 2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 제 빨래도 부탁드릴게요. 다른 기관은 그렇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이때 요양보호사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1.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요. 2. 그 기관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3. 그럼 하는 김에 같이 해드릴게요. 4. 다른 기관들 그렇다면 고려해 볼게요. 5. 저와 개인적으로 계약하면 추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정답은 1번. 1번이죠. 이거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에요.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16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 5번. 예, 5번이죠. 복도에 물건 쌓으면 걸려서 넘어지겠죠. 또 있는 문턱도 없앨 판인데 문턱 설치한다 나오면 틀려요. 그리고 매트 까는 것도 틀리고 바닥에 물 뿌리면 미끄러지죠. 그런데 야간 근무하는데 통로에 조명을 켜놨어요. 그러면 밝으니까 넘어지지 않겠죠. 17번 인플루엔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2.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한다. 3. 증상 발현 이후에는 전파 위험이 없다. 4.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한다. 5.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기는 것은 정상이다. 정답은 2번. 네, 2번이죠. 답을 잘 모르겠어요. 답을 잘 모르겠으면 아닌 걸 찾으면 돼요. 아닌 거를. 혈액으로 감염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죠. 독감. 감기, 독감. 그래서 혈액이 아니라 호흡기 감염이에요. 호흡기 감염. 호흡기 감염. 또 3번을 보면 증상 발현 이후에 전파함이 없다 그랬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콧물 흘리고 기침하고 막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옮죠. 그래서 애기들이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감기 걸린 애랑 이제 막 머리 맞대고 놀고 이러면 감기 걸리잖아요. 그거는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기침하고 이러는 거는 전파 위험이 있다예요. 있다. 또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치료해야 된다. 감기는 증상 없으면 치료 안 해요. 그런데 요거 증상이 없어도 치료하는 거는 뭐예요? 오음이죠. 오음. 그죠? 5번. 감염 후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러는 가래가 생기는 거는 이거는 폐렴이죠. 폐렴. 그래서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1번, 3번, 4번, 5번 다 틀렸어요. 그러면 2번을 모르더라도 2번을 찍어야 되겠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인플루엔자는 뭐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항생제. 그 다음에 18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위액 분비 증가 2. 간의 약물 대사 증가 3.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직장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가 돼요. 소화기계는 구강에서 어디까지예요? 항문까지잖아요. 항문. 그래서 항문 위에 직장 있잖아요.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니까 자꾸 나이가 들면 노인분들이 변을 지리는 거예요. 이 관략근이 이렇게 딱 조여줘야 되는데 조여지지 못하니까 그 탄력성이 감소가 되니까 변을 지릴 수가 있겠죠. 그쵸? 위액 분비 감소, 간의 약물 대사 감소. 그래서 약물 대사가 감소가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약물을 배출을 못하죠. 노인이 되면. 그래서 약물 중독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구강의 건조증은 증가해요. 왜냐면 물을 잘 안 먹으니까. 노인이 되면 갈증 반응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래서 물을 잘 안 먹어요. 물을 안 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 물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몸이 건조해요. 입안도 건조하고 콧구멍 안에 있는 점막도 건조하고. 그래서 구강 건조증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겠죠? 19번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의 경과가 짧다. 2. 치료 후 재발률이 낮다. 3.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4. 원인이 명확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3번이죠. 노인들은 질병의 결과가 길어요. 길다. 치료 후 재발률은 높고 그리고 원인은 불명확해요.
그래서 원인이 불명확하니까 초기 진단이 어렵겠죠. 어렵고 또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치매하고 건망증. 이게 나이가 들면 다 건망증, 뭐 기억력 떨어지고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고 검사했더니 치매가 나오는 거예요. 치매. 그래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 19번은 노인성 질병의 특성은 거의 한 개씩 꼬박꼬박이 나오는 문제예요. 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인 질병의 특성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20번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1. 폐포 팽창, 2. 기관지 확장, 3. 기침 반사 증가, 4. 흥분이나 스트레스, 5. 가스텐 따뜻한 공기. 정답은 4번. 흥분이나 스트레스, 또 뭐 꽃가루, 뭐 고양이 털 이런 것 때문에 알레르기 발생하는 경우 있죠. 21번 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혈압을 낮추기 위해 하루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한다. 2.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혈압을 조절한다. 3.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 4.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운동을 시작한다. 5. 대부분의 고혈압은 다른 질병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이죠. 혈압은 측정 시간이랑 자세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가지고,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재면, 그게 정확하죠. 또 앉아서 재는 거, 누워서 재는 거,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재는 거,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이 건강검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느냐? 혈압이 높게 나와요. 그러면 혈압이 높으시네 그러면 저는 병원만 오면 혈압이 올라요. 집에서는 멀쩡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건강검진 받으러 막 열심히 왔잖아요. 그쵸? 뭐 엘리베이터 타고 그럼 건강검진 센터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긴장을 해. 이거 어떻게 나올까 막 걱정도 되고 이러니까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혈압은 측정 시간과 자세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요. 1번은 혈압 그러면 혈압인 사람은 저염 저지방.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는 먹어야 되는 거가 저염, 염분을 줄여야 돼요. 저지방. 그래서 염분을 덜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15g 이상 염분을 섭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염분은 6g 이하. 6g 이하로 섭취해야 돼요. 포화지방이 많은 건 뭐예요? 고지방이죠, 고지방.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고혈압이 조절된다 그래서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안 돼요. 의사랑 상의를 해야지 맘대로 약을 중단하고 거기다 또 운동을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번.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평생활을 금한다. 2. 소변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신다. 3.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4. 소변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다. 5. 약화된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늘린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3번에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 그렇죠? 예. 전립선하고 성생활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리고 소변은 참으면 안 되고 체중이 증가하면 지방도 많이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전립선 주변으로 더 눌리겠죠, 전립선이. 23번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2. 주기적으로 냉요법을 한다. 3. 혈전 예방 약물을 복용한다. 4. 자외선을 차단한다. 5.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 정답은 1번. 1번이죠. 골다공증에 좋은 건 뭐라 그랬어요? 비타민 D. 비타민 D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 햇볕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한테 좋은 거는 산책. 걷는 게 산책이잖아요. 예, 이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체중 상태를 유지하면 이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몸무게를
그 몇십 킬로씩 막 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골다공증에 잘 걸린대요. 골다공증. 그래서 너무 체중을 한꺼번에 빼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정상 체중이 아니라 저체중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는 더 안 먹어야 되잖아요. 24번 대상자의 피부계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 손등에 노인성 반점이 생겼다. 1.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3. 얼굴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졌다. 4.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다. 5.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 정답은 4번. 예, 머리 피부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있는 건 이거 문제죠. 노인성 반점은 이거는 잘 생겨요, 노인분들한테. 그래서 새삼스럽게 노인성 반점 생겼어요 이렇게 보고할 건 아닌 거죠. 근데 피부에 발적 빨갛게 되고 자꾸 가려워서 긁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되겠죠. 25번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낮에 커튼을 쳐 어둡게 한다. 2. 새 친구를 사귀게 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5. 밤에 창문을 열어둔다. 정답은 4번. 진압력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는 여기 시간에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진압력 나오면 이 밑에 사람, 시간, 장소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26번 노화에 따른 시각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눈물의 양이 많아진다. 2. 각막 반사가 저하된다. 3. 동공의 지름이 증가한다. 4.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빨라진다. 5.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진다. 정답은 2번. 2번이죠. 눈물의 양은 적어져요. 그래서 뭐를 넣어요, 눈에? 인공 눈물. 눈물을 넣어주잖아요. 눈물의 양이 적으니까 인공 눈물을 넣어주고 각막 반사가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먼지 같은 게 뭐 묻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눈을 팍 감아야 되는데 빨리 못 감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노인분들이 눈 꺾이고 눈병 나고 막 이러는 거가 이게 반사가 떨어지니까 그래요. 동공의 지름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밝은데 밝고 갑자기 어두운 곳 이럴 때 가면 동공이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줄어들고 늘어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름이 이게 좁아지기 때문에 밝은 곳을 좋아해요. 노인분들은. 그리고 빛에 순응하는 속도 느려지겠죠.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 맞추기가 쉬워지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27번 방광염 대상자에게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혈액의 점도를 높이기 위해 2. 전신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3. 말초 저항을 증가시키기 위해 4.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5.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 정답은 5번이죠. 물을 많이 먹으면 소변이 많이 나와요. 그쵸? 근데 나쁜 유해 물질을, 요런 거를 빨리빨리 배출을 시키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지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광염, 전립선 대상자, 또 뭐예요? 요로 감염. 어쨌든 감염이 있는 사람, 또 폐렴, 염자들, 기관지염, 이런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수분 섭취를 많이 줘가지고 쉽게 말해 균을 내보낸다. 이 염증 유발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8번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갈증 감소, 2. 식사량 감소, 3. 소변 배출량 감소, 4. 말초 부종 증가, 5. 수분 섭취량 증가.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죠. 물을 많이 먹어요. 예. 갈증이 증가하니까 물을 많이 먹고, 물을 많이 먹으니까 소변의 배출량은 증가한다. 감소가 아니라 증가해요. 29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관절의 뻣뻣함 감소, 2. 균형 및 조종 능력 감소, 3.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뭐예요? 2번. 예, 2번이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감소하니까 운동을 하다가 넘어져서 어디가 부러질까봐 걱정이 되니까 운동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번.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약물의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 2. 위산 분비의 변화로 약물 흡수가 빠르다. 3.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한다. 4. 약물이 순환 혈륜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된다. 5.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을 견디려는 성향이 강하다. 정답은 3번. 네, 3번이죠.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으로 노인분들은 약 복용량이 많죠. 그죠? 근데 약물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죠. 또, 위산 분비도 적게 오고, 타액도 적게 분비가 되고, 그러니까 뭐 흡수가 빠르진 않겠죠. 그리고 약물이, 혈륜에 남지 않고 빠르게 배출이 아니라 소변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약물 배출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배출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약물 중독 상태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5번에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 견디라는 경향이 강한가요? 아니면 어디만 아프면 약 달라고 그러나요? 약 달라 그러죠. 어디만 아프면 여기 아프다 약 달라 여기도 아프다. 예, 견디질 못해요. 그죠? 31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 대상자에게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폐렴구기는 1회 접종해야 합니다. 2. 파상풍은 3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3. 백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해야 합니다. 4. 대상포진은 매년 1회 접종해야 합니다. 5. 인플루엔자는 1년에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이죠. 폐렴 65세, 대상포진은 60세, 그리고 파상풍은 10년마다, 100일에는 65세 때 한 번 맞고 안 맞아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이죠. 32번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상황은 1.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한다. 2.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다. 3. 유년 시절의 추억을 수시로 이야기한다. 4.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한다. 5. 자신을 이전 요양보호사와 비교한다. 어떤 거를 보고해야 될까요? 정답은 2번. 치약을 숨겨 먹는 거는 뭐라 그래요? 이식증. 이식증이라 그래, 이런 거를. 음식이 아닌 거를 먹는 거. 달을 먹을 식. 음식이 아닌 거를 먹는 거를 이식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치약도 먹고, 비누도 먹고, 뭐, 베개에 있는 솜을 솜사탕이라고도 먹고. 어쨌든, 뭐, 냉장고에 붙어져 있는 자석 있죠. 조그만 거. 이렇게 메모지에 붙여놓은 자석, 과일 모양의 자석. 그래서 이런 치매 대상자들은 그런 붙여놓으면 안 돼요. 냉장고에다 자석 붙여놓으면 안 돼요. 그게 음식인 줄 알고 입에 넣고 우물우물 하는 분들이 계시다 할게요. 33번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제 작성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 이용계획, 2. 대상자의 욕구평가, 3. 인수인계 업무 내용, 4.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 5.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 정답은 4번.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비스를 나갔어요. 그러면 3시간, 3시간을 나가면 몇 분이에요? 분으로 따져요. 분으로 180분이죠. 60분씩 3시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도 했고 정서 지원, 일상생활, 또 개인활동 이렇게 해줬어요. 그럼 신체활동 30분, 정서지원 30분, 또 일상생활 60분, 개인활동 60분. 그럼 몇 분? 180분 되면서 0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적을 거 아니에요. 신체활동은 30분 해주고 이런 걸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서비스 제공 내용이에요. 요거는 내용이고 시간은 제공을 한 시간. 요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하는 거를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내용하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34번
다음 중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1. 17세 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2. 20세 위암 환자의 부탁으로 가족이 작성한 경우 3.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한 경우 4. 70세 노인이 담당 의사에게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경우 5. 80세 뇌졸중 환자의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작성한 경우 어떤 게 효력이 있을까요? 3번. 3번. 나이는 19세 이상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발적인 의사로 직접 작성을 해야지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작성만 했다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지 효력이 있다. 어쨌든 작성은 직접 작성하고 등록을 해야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오른 것은 1. 동공이 축소된다. 2. 소변량이 증가한다. 3. 잠자는 시간이 짧아진다. 4. 손과 발에서 열감이 느껴진다. 5.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난다. 정답은 5번이죠.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다 깊고 빠른 호흡. 깊게 이렇게 쉬다가 또 뭐 빨리빨리 쉬다가 또 숨을 안 쉬다. 이게 반복이 돼요. 동공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 눈동자에 갈색이 있고 여기 동그란 거 여기 동공이에요. 임종이 임박하면 동공이 커지고 반응이 없어져요. 이렇게 열려요. 동공이 말 그대로 열려요. 소변량은 먹은 게 없으니까 나올 것도 없죠. 잠자는 시간은 길어진다. 손과 발에서는 차가워지죠. 순환이 안 되니까. 예. 차고 축축하고 이런 느낌이죠. 3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의 온도를 직접 하게 한다. 2. 그릇의 크기를 달리하여 식사량을 조절한다. 3. 식탁에 먼저 앉힌 다음에 음식물을 차려준다. 4. 식사 중에 좋아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 여러 종류의 음식을 내어놓아 선택해서 먹게 한다. 몇 번이에요? 2번. 네, 그릇의 크기를 달리해서 식사량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음식의 온도는 직접 확인이 아니라 누가 확인을 해요? 음식의 온도는 요양보호사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식탁에 먼저 앉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시나 뭐예요? 뼈, 갈비찜이 있으면 뼈 바르는 거 이런 거는 대상자가 앉기 전에 미리 발라서 대상자가 앉으면 바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앉히면 안 되는 거고 식사 중에는 TV 끄라 그랬죠. 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종류가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씩. 그리고 색깔도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줘야 되겠죠. 37번. 대상자의 식사를 놓을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음식을 먼저 준 후에 국을 먹인다. 2. 식전에 레몬 탄산수를 먹여 식욕을 돋운다. 3. 턱을 들어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한다. 4.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려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5. 등받이가 있는 의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등을 펴고 앉게 한다. 정답은 5번. 네, 5번이죠. 등받이 있는 의자에 깊숙이 앉히고 등을 펴야 돼요. 뒤로 이렇게 젖히면 안 되고요. 마른 음식에 국을 먼저 한 숟가락 줘야 돼요. 그리고 레몬 탄산수는 뭐예요? 신맛 나는 거죠. 신맛 나는 걸 주면 침이 고여서 침 때문에 사례가 잘 걸린다 그랬어요. 턱은 드는 게 아니라 턱을 당기고 어디로? 가슴 쪽으로 당겨야 돼요. 그리고 숟가락 끝에 음식을 올리는 게 아니라 숟가락에 소량씩 음식을 올려서 깊숙이 넣으면 어떻게 해요? 구역질 나잖아요. 혀 중간까지만 넣고 입을 살짝 혓바닥을 살짝 누르면서 우엔 입술을 스치듯이 빼야 돼요. 숟가락은. 38번.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 4번이죠. 우리가 요게 이제 무침 주사기예요. 무침 주사기. 약의 용량이 적을 때 요만큼만 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얼마큼인지. 그래서 무침 주사기를 사용하는데 가루약 그러면 숟가락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물기가 없는 숟가락이에요. 물기가 있는 거는 그게 이 물기 성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약이랑 섞여서 어떤 작용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물기 없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그리고 여러 번 나누어 먹는 거는 뭐예요? 가루약이 아니라 알약이죠. 알약. 두세 번에 나누어 먹는 거. 가루약 복용을 꺼린다 해가지고 뭔가 섞어서 주면 안 돼요. 39번.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약물은 흔들어 섞어 사용한다. 3. 라벨이 붙은 쪽으로 용액이 흘러내리게 따른다. 4. 손으로 병리끌을 갖는다. 5. 계량컵의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른 약의 분량은 병에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몇 번이에요? 네, 5번이죠. 여기 보시면 계량컵에 요만큼 따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눈높이가 된다 했어요. 눈높이. 그래서 이 용량보다 더 따른 거는 버린다가 답이고요. 뚜껑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한다. 물약은 약병 뚜껑 있잖아요.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색이 변한 물약은 어떻게 해요? 버린다가 답이고, 또 약병이 있으면 여기 라벨이 붙었어요. 라벨이. 그러면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으로 따른다 그랬어요. 이 라벨에 쭈루룩 흐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병 입구 안쪽은 손으로 닦으면 안 돼요. 1번 대상자의 귀에 약을 점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귓구멍 중앙에 약물을 점적한다. 이 약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3.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하루 동안 끼워 놓는다. 4. 점적 전에 면봉으로 귓바퀴와 외이도를 닦는다. 5.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겨 약물을 점적한다. 정답은 4번이죠. 우리가 귓구멍 중앙이 아니라 약물은 귓구멍, 귀가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중앙이 아니라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게 해놨어요. 중앙이 아니라 측면을 따라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되고요. 약은 햇볕, 자외선 이런 게 나오면 틀려요. 점적 후에 귀에 작은 솜을 꽂아 놓을 수 있는데 느슨하게 15에서 20분 아니면 뭐 30분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하루 동안은 아니에요. 어떤 거는 또 24, 하루나 24시간이나 똑같죠. 그리고 면봉으로 귓바퀴, 그리고 웨이도는 여기죠. 여기 귓구멍 입구, 웨이도. 여기는 닦아도 돼요. 근데 네이는 여기에요. 여기까지 닦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귀 속에 있는 귓밥은 병원에 가서 제거한다 해요. 그래서 네이도, 귓바퀴, 귀 입구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데 귀 안쪽, 귀 속, 네이도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귓바퀴는 여기를 잡아서 후, 상, 뒤로 당겨서 위로 당겨요. 그래서 후하방이 아니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약물을 점적한다 해요. 41번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무릎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항문 3. 스크린을 치운 후에 옷을 입혀준다. 4. 배변이 끝나면 침대 머리를 높인다. 5. 바지를 내린 후에 혼이불로 덮어준다. 정답은 2번이죠. 보행이 불가능해. 아니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은 침상 배설을 하는데 대상자가 협조가 되면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들게 해서 변기를 대줘요. 아니면 협조가 안 돼요. 그러면 옆으로 돌려서 변기를 대줘요. 둘 다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이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방수포는 무릎 아래가 아니라 둔부 밑에, 엉덩이 밑에 깔아야죠. 그쵸? 거기다 변기 될 거니까. 그리고 스크린을 가리고 옷을 입혀야지, 치우고 옷을 입히면 프라이버시 침해죠. 그리고 배변이 끈다면 다 넣었어요. 이거 변기를 대주고 나서는 상체 힘을 주기 쉽게, 배설하기 쉽게 상체를 올리지만 배변이 끝나면 침대를 내려야지 변기를 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대 머리를 내린다. 그리고 5번은 혼이불로 덮고 바지를 내려야지. 이미 다 볼 거 다 보고 덮어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혼이불로 덮고 바지를 내린다. 이게 맞는 거예요. 42번 대상자의 화장실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잠금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한다. 2. 이동 시에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3. 대상자의 눈높이 아래에 화장실 표시를 한다. 4. 배설 후에 어지러우면 변기 옆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라고 한다. 5. 배설을 마칠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손을 잡아준다. 정답은 4번이죠. 어지러우면 바로 여기 응급벨 누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배설을 마칠 문을 닫고 문 밖에서 대기하면서 뭐를 하라고 했어요? 중간중간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 그랬어요. 대상자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말을 시킨다라고 했죠. 4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쪽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 준다. 정답은 4번이죠. 변기에 대상자가 왼쪽이 편마비예요. 여기가 마비죠. 여기 왼쪽이. 여기가 왼쪽이고 오른쪽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변기는 오른쪽에다 놔야 된다. 건강한 쪽으로 놔야 되고요. 등받이가 있어야 되고 팔걸이도 있어야 돼요. 변기는. 변기의 높이는 침대 높이랑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같게 한다. 그리고 왼쪽이 마비이기 때문에 변기 손잡이는 이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오른손으로. 예, 그리고 배설 중에는 왼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왼쪽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44번 대상자가 몇 번 실금을 했어도 기저귀를 바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1. 욕창이 발생하기 때문에 2.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3. 기저귀 사용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4. 비뇨기 감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 스스로 배설하는 습관이 정답은 5번이죠. 그러니까 기저귀에 의존적이 돼버리기 때문이다. 의존. 이게 배설하는 습관이 약화되고 의존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몇 번 실금했다 해서 기저귀를 채우지 않는 게 아니라 배변 배뇨 훈련을 시켜요. 미리 이분이 소변 보는 시간이 한 2시간 만에 소변 본다. 3시간마다 본다라면 이 소변을 보기 전에 미리 화장실에 가서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변을 보겠죠. 그러면 이게 배뇨 훈련이에요. 기저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배뇨 훈련 시켜야 된다는 거죠. 습관이 돼요. 의존적이 돼버리고 상태는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45번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불룩해요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침대 머리를 올려 반자위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꺾였으면 풀어주면 되겠죠. 46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다. 2. 치약의 청량감이 유지되도록 입안의 물로 한 번만
헹군다. 입안을 물로 한 번만 헹군다. 3.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여 칫솔질을 한다. 4. 치약을 칫솔모에 두툼하게 올려서 짠다. 5. 혈액응고 장애가 있으면 칫솔 대신 치실을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닦는 거죠. 이번에는 입안은 물로 한 번만이 아니라 충분히 헹군다. 충분히 헹군다. 그럼 맞죠? 머리는 뒤로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젖히는 게 아니라 숙이게 해서 칫솔질 해야 되고 치약은 칫솔모 위에 두툼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라 그랬죠. 혈액응고 장애자는 치실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출혈 가능성 때문에. 47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2. 공복과 식후를 피하여 감긴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한다. 5.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정답은 2번이죠. 공복과 식후는 피하라고 그랬어요. 1번은 두피는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마사지한다. 두피에서 모발 쪽으로, 예, 4번은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어떻게 해요? 자연 건조가 아니라 헤어드라이어로 말린다. 그쵸? 헤어드라이어로 말린다. 두피에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보고한다. 연고를 바르는 게 아니라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가 정답이 되겠죠? 48번 대상자가 부끄럽다며 회음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대상자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2.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3. 대상자를 존중하여 거부 의사를 받아들인다. 4. 전용 물수건을 제공하여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5. 청결을 위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씻긴다. 정답은 4번이죠. 전용 물수건 제공해서 본인이 씻을 수 있게 해주면 돼요.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발에 물을 적신 후에 사용한다. 2. 세정제 사용 후에 린스로 헹군다. 3.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4. 거품이 나지 않게 주의하며 두피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우면 세정제를 반복하여 사용한다. 정답은 5번이죠. 한 번 했는데 더러우면 다시 한 번 한다 그랬어요. 두발 전용 세정제는 이 두발 전용 세정제를 머리에 직접 뿌리고 그 다음에 손가락 끝으로 거품이 나도록 마사지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그랬어요. 마른 수건으로. 50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2.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한쪽 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몇 번이에요? 4번. 4번이죠. 부력 때문에 물 중간에는 못 앉아요. 벽에 기대고 앉게 해야 되고 1번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말초에서 심장 방향, 마지막은 회음부. 그래서 다리, 팔, 몸통, 그 다음에 마지막이 회음부라 그랬죠. 요 순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식사 직전, 직후는 목욕 안 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전손잡이는 불편한 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통목욕할 때는 요양보호사의 발끝이 아니라 손 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5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지금 앞바퀴가 들린 거예요. 1. 평평한 길을 갈 때, 오르막길 갈 때. 2. 경사로 올라갈 때, 내리막길 갈 때. 3. 엘리베이터 탈 때, 문턱을 지나갈 때. 4.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도로턱을 오를 때.
5.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 정답은 4번. 울퉁불퉁한 길 갈 때랑 도로턱 올라갈 때, 도로턱 내려올 때. 이때는 앞바퀴를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울퉁불퉁한 길 갈 때 앞바퀴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진동을 덜 느끼기 위해서다. 진동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앞바퀴를 드는 거예요. 오르막길, 내리막길은 지그재그. 지그재그. 근데 내리막길은 뒤로 돌아서 지그재그이고, 엘리베이터 타고 뒤로 들어가고, 내릴 때는 앞으로 내린다 그랬어요. 52번.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이렇게 앉히는 순서예요. 1.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2. 마비된 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 정답은 2번. 몇 번이에요? 2번. 예. 자, 보실게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요. 대상자의. 예. 그리고 마비된 쪽 손 가슴에 올리고 무릎을 세우겠죠.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그 다음에 돌려 눕히죠. 마비된 쪽이 위로 오도록 돌려 눕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비된 쪽이 위로 가니까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의 등과 어깨, 또 한 손은 넙다리를 지지해서 이렇게 앉힐 때 대상자가 건강한 쪽 손을 짚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 거예요. 53번. 다음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벨트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1. 허리 대상자의 왼쪽 뒤. 2. 허리 대상자의 오른쪽 뒤. 3. 가슴 대상자의 왼쪽 뒤. 4. 가슴 대상자의 오른쪽 뒤. 5. 엉덩이 대상자의 왼쪽 뒤. 어디에 서야 되고 어디에 벨트를 차야 될까요? 벨트 차는 데는 허리. 이 허리, 그것도 옷 바깥에. 고리를 요거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뒤에 서는 거예요. 뒤에 서는데 불편한 쪽 뒤에 선다. 그러니까 오른쪽 뒤겠죠. 네, 요거는 2번. 54번. 그 다음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예요.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휠체어를 자동차에 가깝게 놓고 잠금장치를 잠근 후에 발받침대를 접는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충분히 지지하게 한다. 대상자의 다리를 한쪽씩 차례로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몸을 돌려 휠체어에 앉힌다. 자, 맨 마지막은 마번은 다 마예요. 그러니까 마가 맨 끝이에요. 마 빼고 가나다라 중에서 뭐가 몇 번이에요? 일단 자동차를 휠체어를 자동차 옆에 갖다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잠금장치 잠그고 발판 젖혀서 준비를 해놓고 안전벨트 풀고 한 발 내려오고 또 한 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지해서 일으켜 앉히는 거죠. 발을. 그쵸? 그러니까 자동차를 가깝게 놓고 잠금장치 잠갔어요. 발받침대 접었죠. 그 다음에 안전벨트를 풀어요. 풀고 한쪽 발이 다리를 한쪽씩 내려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발바닥이 바닥에 충분히 닿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돌려 앉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라 담아 이렇게 되는 거죠. 55번. 다음 그림과 같은 척추 고정판 의심되는 대상자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의 머리 쪽에 놓는다. 2. 대상자를 들어서 척추 고정판 위에 올린다. 3. 척추 고정판 가장자리에 대상자를 눕힌다.
척추 고정판을 끌어서 대상자를 이송한다. 5번 무릎, 손목, 엉덩이, 윗팔 순으로 척추 고정판에 고정한다. 정답은 5번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척추가 다쳤는 게 의심되는데 막 그냥 걸려요. 아니면 이렇게 뭐 부축해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척추가 더 손상을 입겠죠. 잘못하면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척추 고정판에 태워가지고 묶고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묶고 이송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 머리가 아니라 옆에다 놔요. 옆에. 척추 고정판을 옆에다 놔요. 그리고 대상자를 어깨, 엉덩이 잡고 옆으로 돌려요. 돌린 다음에 이 고정판을 옆에다 등 옆으로 더 밀어 넣어요. 밀어 넣은 다음에 대상자를 원위치 하면은 대상자는 요 척추 고정판 위에 가 있겠죠.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에 눕히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대상자가 차렷하고 있으면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니까 안전벨트를 묶어야 돼요. 3개를. 이때 무릎 하나 묶고 그 다음에 손목과 엉덩이 묶고 위에 팔을 묶어요. 근데 요거는 요 순서대로 고정한다예요. 순서대로 나오면 이 밑에서 위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에 묶는 위치는 하고 물어보면 또 3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위치는. 근데 순서는 그럼 밑에서부터 위로.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에 팔. 이렇게. 그리고 대상자는 들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려서 놓고 똑바로 눕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판은 끌어서 대상자를 이송하는 게 아니라 들 것이죠. 들 거. 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56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연고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대여예요. 1번은 지팡이, 2번은 이동 변기, 3번은 목욕의자, 4번은 침대, 5번은 보행기. 뭘 빌려요, 여기서? 4번이죠. 4번 침대. 근데 여기서 크랭크 손잡이 이거 나온 이유는 이거는 수동 침대라는 얘기예요. 수동 침대. 수동이든 전동이든 다 임대예요. 근데 전동이 나오면 여기 리모컨이 나오겠죠. 표시는 동그라미 쳐가지고 아 이게 뭐지? 이거를 크랭크 손잡이를 빌리려는 거예요. 임대하려는 거가 아니라 요거는 수동 침대다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한 거예요. 57번 대상자가 유치도뇨간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옆구리 부위 통증 2. 요도 분비물 감소 3. 일일 소변량 증가 4. 둔부 욕창 5. 느린 맥박. 정답은 1번이죠. 이거는 뭐예요? 방광. 여기에 콩팥, 방광. 요게 열중샷 하면 뒤에 있죠? 열중샷 했을 때 척추 중심으로 열중샷 해가지고 손을 대면 거기에 콩팥이 있어요. 두 군데 양쪽으로. 그래서 요로 감염이 있을 때는 이 옆구리가 아픈 거예요. 뒤에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주변 옆구리 있는 부분이 통증이 있는 거예요. 감염이 있을 때.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고요. 58번 태풍 예보를 듣고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유되어 있는 자동차 연료를 비운다. 2. 배수구에 쌓인 쓰레기를 치운다. 3. 현관문과 창문을 열어둔다. 4. 전기 차단기를 내린다. 5. 통신기기는 꺼놓는다. 정답은 2번이죠. 태풍이 오면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배수구에 쓰레기가 쌓여있으면 배수구 구멍이 막히죠. 예, 그래서 배수구 구멍을 열어놓기 위해서 쌓인 쓰레기는 채운다. 59번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입구에 화분을 둔다. 2. 취침 시에는 화장실 표시등을 끈다. 3. 변기에 면 커버를 씌우고 작은 깔개를 깔아둔다. 5. 자세를 바꿀 때는 천천히 움직이게 한다.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죠. 천천히 움직여야 되겠죠. 화장실 입구에 화분 두면 거기 걸려서 넘어져요. 또 화장실 표시등은 켜놔야 되고, 그렇죠? 뭐 작은 깔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그러면 또 맞을 수 있겠죠. 60번 변비로 고생하는 대상자의 식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보리, 검정콩, 미역을 섭취한다. 1. 생과일 대신 과일, 통조림을 섭취한다. 3.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복용한다. 4. 가급적 도정을 많이 한 곡류를 섭취한다. 5. 식이섬유의 흡수를 위해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 1번이죠. 예, 변비에 좋은 거죠. 그리고 수분 섭취는 제한이 아니라 권장이에요. 61번 다음과 같은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 80도에서 120도 밑에 물결문이 있어요. 1. 물을 뿌리고 80에서 120도씨로 다림질한다. 2.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다림질한다. 2.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다림질한다. 4. 80에서 120도씨로 드라이 클리닝한다. 5.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한 후 드라이 클리닝한다. 정답은 3번. 네. 이게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에서 120도로 달여라예요. 이 문제 잘 나오죠? 62번 제가 대상자의 외출에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보폭으로 빠르게 걷게 한다. 2.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센터에서 챙기게 한다. 3.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4. 택시로 이동할 때는 운전자 옆자리에 앉게 한다. 요양보호사가 정해서 알려준다. 정답은 3번이죠. 쉬엄쉬엄 가야죠. 쉬엄쉬엄. 큰 보폭, 빠르게 그럼 틀리는 거고 외출에 필요한 물품은 집에서 챙겨야지 센터에서 챙기는 건 아니죠. 그렇죠? 택시로 이동할 때는 뒷자리, 요양보호사랑 같이 뒤에 앉아야 되고요. 외출 장소와 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정하는 거죠. 63번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이 안전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 붙여 놓는다. 1. 방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민다. 3. 1층보다는 2층의 방을 배정한다. 3. 냉장고에 과일 모양의 자석을 붙여 놓는다. 5.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 놓는다. 정답은 1번이죠. 침대는 한쪽 면은 벽에 붙여요. 쪽은 두꺼운 요를 깔아 놓는 게 안전한 거고 2층보다는 1층이 좋아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혹시나 2층으로 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2층 계단 위에 간이문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냉장고에 과일 모양 자석을 붙여놓으면 이식증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먹는다 그랬죠. 예, 그리고 현관 앞에 이동이 가능한 매트 깔아놨다가 미끄러지겠죠. 걸리거나. 64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내가 집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양보호사는 1. 어르신은 며칠 남은 것 같으세요? 2. 저와 달력을 보면서 확인해 봐요. 3. 어제도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참 멀었어요. 4. 집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계속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2번. 또 어떤 분들은 5번 선택하는 분도 계세요. 저는 어르신과 같이 있고 싶은데 집에 가고 싶으시군요. 이거 아니에요. 달력 저랑 같이 달력 보면서 한번 확인해 봐요. 조금 있으면 또 물어볼 거예요. 예, 반복적으로 물어볼 때. 65번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하시네요.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5. 밥 대신에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 무엇을 드릴까요? 정답은 4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다 먹었는데 나 밥 안 먹었다가 밥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식판을 그대로 둔다. 아니면 달력에 식사한 거를 표시하게 한다. 어쨌든 그거 내용 안 나오면 그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66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며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체적 욕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3. 그대로 놔둔 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4.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 혼자 있게 한다. 5. 프로그램에 집중하라고 권유한다. 정답은 1번이죠. 안절부절 못하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거는 화장실 가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비언어적인 표현. 인지 확인한다가 답이 되겠죠. 67번 치매 대상자가 잠을 못 이룰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 2.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3. 조명을 밝게 해준다. 4. 산책을 원하면 다녀오게 한다. 5.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1번이죠. 이 치매 대상자가 두 개예요, 답은. 치매 대상자가 밤에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거랑 아니면 치매 대상자가 밤에 배회를 한다. 이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누웠다 일어났다 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는 온도가 안 맞아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해 준다. 아니면 뭐 옷을 하나를 벗겨서 주무시게 한다. 이게 대상자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배회를 한다. 그러면 답은 창문을 닫아둔다. 문을 잠근다. 이게 또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잠 못 이루고 누웠다 일어났다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온도 조절해. 온도에 대한 답.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대상자가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오며 엄마 어디 있어? 라며 허공에 손짓을 한다. 1. 엄마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본다. 2.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준다. 3. 지금은 저녁이니 내일 찾으러 가라고 말한다. 4. 낮에 사온 사과가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 병세가 심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답은 4번이죠. 뭐를 한 거예요? 조기 상황을 잊어버리게 하려면 사과 맛있다고 먹어보자고 하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사과 먹다가 엄마 생각은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주의한 게예요. 69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텔레비전 소리만 나면 큰 소리로 욕을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이러시면 모두가 어르신을 싫어해요. 2. 기마개가 필요하시군요. 별도로 사다 드릴게요. 3.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 예의를 지켜주세요. 4. 어르신이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네요. 물 주러 가요. 5. 모두들 신나는 트로트가 나오고 있으니 어르신께서 참으세요. 정답은 4번도 주의한기예요. 주의한기. 좋아하는 화분에 꽃이 말랐다고 물 주러 가자 그러면 가서 물 주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한기. 70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할 때 대처 방법은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 2번.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죠. 이렇게 성적인 행위를 할 때는 우리 교재에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경고는 다른 건 안 하는데 이런 성적인 문제가 이게 반복되고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이렇게 나오면 답이에요. 71번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순발력, 2. 계산력, 3. 진압력, 4. 통제력, 5.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개구리 울음소리 언제? 어린 시절, 옛날 시간에 대한 거. 진압력이죠, 진압력. 그쵸? 예. 진압력에 대한 인지가 좋아지는 거예요. 개구리 울음소리, 시간, 사람, 장소. 개구리 울음소리가 어디에서 났어요? 그러면 앞에 눈에서 났다라면 장소잖아요. 이거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향상될 수 있는 거는 진압력이다라는 거예요. 72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맨날 밥 먹어라,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정말 귀찮아 죽겠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요양보사는 1번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다 기분이 상하셨군요. 이 귀찮다고 하시니 제가 다 해드릴게요. 3. 깨끗하게 지내시라고 챙겨드리는 거예요. 4. 사실은 저도 이렇게까지 챙기기 힘들어요. 서운하네요. 정답은 1번이죠. 근데 어쨌든 이 대상자는 양치질해라, 옷 갈아입어라 이러니까 지금 귀찮으니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셨군요. 대상자와 같은 생각.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공감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73번.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에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 자주 전화를 해서 푸념을 할 때 나전달법으로 반응한 거. 나전달법은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전화하시는 것을 보니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2번. 저보다 자녀분과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자꾸 전화하시니 제가 찾아뵈도 되는지 센터장님에게 물어보고 갈게요. 자, 요새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좋을 텐데. 5번.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이죠.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 나전달법은 행동, 영향, 감정 이렇게 돼서 행동에 문제가 되는 상대방 행동을 사실대로 차분하게 말하게. 그럼 뭐야? 업무 시간 외에 전화를 하니까 그 영향이 나한테 어떤 일이 제 일을 못해서 힘이 드네요.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 솔직하게.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전달하는 거. 그게 나전달법이다라는 거예요. 74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준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5.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 정답은 2번 뭐예요? 언어장애 대상자. 여기에 나왔죠.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준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말로 표현했어요. 그럼 말은 언어잖아요. 언어. 그래서 언어장애 대상자이다. 75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꿔 말한다. 4.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정답은 5번이죠. 노인성 난청 대상자는 잘 못 듣는 밝은 곳에서 입 모양을 크게 해서 해야 되고 노인성 난청은 고음은 들어요, 못 들어요? 저음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얼굴, 표정, 몸짓. 자, 뭐 식사하셨을 때 손으로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면 식사하는 내 제스처를, 숟가락질하는 제스처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못 들었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76번. 치매 대상자가 김치전을 부치겠다고 고집을 부릴 때 요양보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왜 갑자기 김치전이 생각나셨나요? 2. 부침가루를 사러 함께 가게에 가요. 3. 그러시면 제가 센터장님한테 혼나요.
자,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한번 해보세요. 김치전이 생각나시는 것을 보니 오늘 비가 오려나 봐요. 정답은 2번이죠. 이것도 주의한 게예요. 실제로 부침가루를 사람 함께 가게에 가야 한다고 사러 가는 건 아니에요. 사러 가는 척 하면서 뭐 산책을 이런 거 하다 보면 이 김치전 부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 주의한 게예요. 77번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하나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이죠. 이거 뭐예요? 이거는 하임리히법. 하임리. 대상자의 뒤에서 요게 명치와 배꼽 사이를 여기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거. 후는 이 대상자 뒤쪽으로 하면서 위로 훑어주는 거예요. 후상방 하임리히법이다. 78번 정수 물에 손을 대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손이 붓기 전에 반지를 빼준다. 2. 물집을 터뜨려준다. 3. 화상 부위를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덮어준다. 4.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고 있게 한다. 5. 치약을 화상 부위에 얇게 발라 열기를 빼준다. 정답은 1번이죠. 이렇게 화상을 입었거나 골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부종 때문에 장신구를 제거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집을 터뜨리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집 안 터뜨려야 돼요. 화상 부위는 마른 수건이 아니라 젖은 꺼즈나 이런 걸로 덮어줘야 되고, 화상 부위를 세게 흐르는 수돗물에 대게 하면 화상 부위가 더 넓어져요. 그리고 치약을 화상 부위에 바르면 열기가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 치약을 닦아내느라고 이 물집이 다 터져요. 그래서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1번 패드 부착, 여기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2.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전원 켜기, 제세동 시행, 가슴 압박. 3.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가슴 압박. 4.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제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5. 제세동 시행,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 3번에 자 보실게요. 여기 전원을 켜요. 기계에 전원을 켜고 전원을 켜고 이게 패드예요. 얘를 패드를 꺼내 가지고 패드를 부착을 해야지 사람하고 기계하고 연결이 되겠죠. 기계에 의해서 심장의 리듬이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을 분석했더니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러면 기계가 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빨간 버튼을 누르세요 라고 하면 이게 제세동을 시행한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버튼 누르면 기계가 방전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충전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위에 뭘 한다? 가슴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야 되는 적이 있어요. 떼야 되는 경우가 이때는 언제냐? 심장의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할 때는 떼야 돼요. 왜 그러냐? 심장 리듬 분석할 때 대상자를 건드려요. 그러면 대상자가 심장이 뛰는지 내가 건드려서 흔들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을 떼야 되고, 손떼기, 또 제세동을 시행할 때는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때는 손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패드 부착은 어디? 오른쪽 빗장뼈, 왼쪽 겨드랑이 중앙. 수석에서 안전벨트 묶는 그 위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칼돌기를 압박한다.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다음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압박한다. 자,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압박대 이완의 비율은 시간 비율이 70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 2번이죠. 자, 여기 보시면 요 중심 라인에 요 어깨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체중을 이용해서 가슴을 압박하는 거죠. 발꿈치 펴야 돼요. 여기에 명치, 배꼽인데 여기에 칼돌기 있다 그랬어요. 칼돌기를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칼돌기를 피해서 눌러야 되는데 칼돌기 압박한다면 틀리는 거고,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로 압박을 해야 되고요. 가슴은 최대 5cm 들어가게 누르고 압박과 이완의 비율은 50대 50이 되게 해야 된다. 네. 80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